아들 지훈이네 집 문간에 서서 밥 끓인 갈비탕을 보온병에 담아 들고 있었다. 매주 금요일마다 아들의 가족에게 탕을 가져다 주는 것은 내게 불변의 습관이었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내가 끓인 탕을 유난히 좋아했다. 밖에서 사 먹는 음식점 탕은 아무리 맛있다 한들 엄마 손맛을 따라올 수 없다고 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 안에서 며느리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늙은이 언제 죽어? 맨날 여기 들락거리는데 정말 귀찮아 죽겠어. 내 손은 허공에서 멈칫했고 보온병은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쉿! 목소리 좀 낮춰. 엄마 귀 밝으셔. 아들 지훈의 목소리였지만 꼬짖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귀는 무슨 귀야? 80 다 돼가는 노인네가. 미영은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다. 여보, 그래서 당신 어머니 그 낡은 아파트 명의 이전은 언제쯤 할 거야? 부동산에서 몇 번이나 재촉하는데 무슨 어머니 아직 정정하시다는 소리만 하고. 그 집은 당신 어머니 거라며 돌아가셔야 한다는 말이지? 미영이 지훈의 말을 가로챘다. 난 그렇게 오래 못 기다려. 우리 민준이도 곧 대학 가야 하는데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야? 당신 월급으로 월 감당할 수 있다고? 나는 벽에 기대어 다리가 후들거렸다. 보온병의 뜨거운 온기가 면으로 된 주머니를 뚫고 손바닥으로 전해졌지만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은 녹일 수 없었다. 알았어. 내가 지금 방법을 찾고 있잖아. 지훈의 목소리가 좀 더 낮아졌다. 지난달에 엄마 통장에서 500만 원 빼냈잖아. 그걸로 민준이 이번 학기 등록금은 될 거야. 500만 원. 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어머니 통장에 6천만 원 넘게 있다며 고작 500만 원밖에 못 빼? 주지훈, 당신 남자 맞아? 뭘 안다고 그래? 엄마가 늙으셔도 통장 관리는 철저하셔. 한 번에 너무 많이 빼면 금방 들킨다고. 그럼 안 들키게 방법을 찾아야지. 미영의 목소리에는 계산적인 기색이 묻어났다. 아니면 치매라고 우겨서 통장을 우리한테 맡기게 할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살금살금 보온병을 문간에 내려놓고 돌아서서 떠났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주저앉아 버릴까봐 두려웠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가을꽃 향기가 진동하여 사람을 어지럽게 했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방금 들은 대화를 머릿속으로 되감았다. 500만 원. 지훈이가 몰래 내 통장에서 500만 원을 빼냈다고? 그 돈은 정수 씨와 내가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노후 자금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경로 우대증을 꺼내 시내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차장 밖 풍경은 흐릿하게 번져갔다. 마치 지금 내 혼란스러운 생각처럼. 종점입니다. 승객 여러분, 소지품 잘 챙기시고 하차해 주십시오. 안내원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류장을 지나쳐 구시가지까지 와 있었다. 뭐 괜찮았다. 마침 정수씨 묘에 들러볼 잠이었다. 길가의 꽃집에서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사들고 구시가지의 공원 묘지로 천천히 걸어갔다. 정수씨 묘비는 깨끗했다. 지훈이가 얼마 전에 다녀간 모양이었다. 꽃을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묘비에 새겨진 남편의 사진을 닦았다. 사진 속 정수씨는 50살이가 넘은 나이였다. 머리카락은 검고 미소는 온화했다. 여보, 나 오늘. 말이 입가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가을바람이 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흩날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묘지에서 나와 곧장 법률사무소를 향했다. 김 변호사님은 정수 씨가 생전에 알던 친구였다. 그동안 내 법률 문제를 도맡아 처리해 주셨다. 수키 아주머니, 어쩐 일이세요? 김 변호사님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전화 한 통 주시지 제가 직접 찾아뵀을 텐데요. 나는 손을 저어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김 변호사님, 내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만약 내 아들이 몰래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면 이게 불법인가요? 김 변호사님의 표정이 즉시 심각해졌다. 물론이죠. 이건 절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500만 원.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김 변호사님이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숙희 아주머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는 오늘 들은 대화와 나의 의심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김 변호사님은 들으면서 메모를 했고 그의 미간은 점점 더 깊이 찌푸려졌다. 그렇군요. 숙희 아주머니. 제가 몇 가지 조치를 취하시길 권합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었다. 첫째, 은행에 가서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출력해 보세요. 정확히 얼마가 인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어머님의 부동산 등기 권리증, 통장 등 중요한 서류는 모두 잘 보관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 금고에 보관하는 겁니다. 셋째, 공증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렸다. 김 변호사님,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만약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려면 아들 도미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집은 아주머니와 정수 씨의 공동 재산이었고 정수 씨 사망 후 아주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로 이사하실 생각인가요? 요양원이요. 나는 평온하게 세 단어를 말했다. 정수 씨가 떠난 지 오래됐고 나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차라리 집을 팔아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김 변호사님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요즘 좋은 요양원은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하지만 숙희 아주머니, 정말 그렇게 하시려는 건가요? 지훈 씨와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의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빨리 나를 요양원에 보내버릴 방법을 상의하라는 건가요? 법률사무소를 나와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이 대리님, 안녕하세요? 나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숙희 아주머니, 또 돈 찾으러 오셨어요? 이 대리가 말했다. 아니요. 최근 1년간 거래 내역을 출력하고 싶어서요. 나는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다. 이 대리는 능숙하게 컴퓨터를 조작했고 꽃 한 뭉치의 명세표가 출력되어 나왔다. 나는 돋보기를 쓰고 한 줄 꼼꼼히 살펴보았다. 볼수록 내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다. 작년 3월부터 거의 매달 한두 건씩 인출 기록이 있었고 금액은 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다양했다. 총 2,370만 원. 인출인 서명란에는 모두 주지은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 대리님, 이 돈들은 다 내 아들이 찾아간 건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물었다. 이 대리가 다가와 살펴보았다. 네, 지훈 씨가 아주머니가 시키셔서 찾아가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그래. 나는 애써 웃으며 거래 내역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은행을 나서자 햇살이 눈을 찔러 아팠다. 2,300만 원. 정수 씨와 내가 평생을 아끼고 모은 피땀 어린 돈이 아들에게 몰래 거의 다 빼앗겼다. 나는 길가에 서서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갈까? 정수 씨와의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은 이제 내게 한없는 고독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아들을 찾아 따질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목적 없이 걷다가 어느새 구시가지의 작은 칼국수 집에 도착했다. 이곳은 정수 씨와 내가 예전에 자주 오던 곳이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나를 알아보았다. 숙희 언니, 오랜만이야. 그녀는 반갑게 나를 맞으며 앉으라고 했다. 늘 먹던 걸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한 그릇이 나왔다. 국물 위에는 푸른 쪽파가 송송 썰려 있었고
향긋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문득 지훈이가 어릴 때 이 집 칼국수를 가장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올 때마다 고기를 2배로 추가해 달라고 했었다.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 칼국수 국물 속으로 떨어졌다. 주인 아주머니는 내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내 어깨를 토닥였다. 수키 언니, 정수 씨 생각나서 그래. 나는 고개를 젓다가 다시 끄덕였다. 결국 그저 고개를 숙이고 국수를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태우도록 내버려 두면서 마음속 쓰라림을 감추려 했다. 칼국수를 다 먹고 나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의 차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지훈은 차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엄마, 어디 가셨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엄마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나는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너희에게 탕 가져다 주러 갔었어. 너랑 미영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냥 안 들어갔어.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버렸다. 담배가 손가락 사이에서 떨어졌다. 엄마가 뭘 들으셨어요? 너희가 내가 빨리 죽어서 내 아파트를 차지하길 바라는 소리.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네가 내 통장에서 2,370만 원을 훔쳐간 소리도 들었어.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변명할 필요 없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일 오전 9시에 미영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 할 이야기가 있어. 말을 마친 나는 그를 지나쳐 아파트 단지 입구로 향했다. 지훈이 뒤에서 나를 불렀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정수 씨의 영정사진 앞에 주저앉았다. 사진 속 정수 씨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내게 숙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이른 아침 햇살이 커튼 틈새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통장, 거래 내역서, 그리고 어젯밤에 작성해둔 대화 요점이 펼쳐져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자서 눈이 시큰거렸지만 머리는 어느 때보다 맑았다. 초인종이 9시 정각에 울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문을 열었다. 지훈과 미영이 문 밖에 서 있었다. 둘 다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다. 미영의 손에는 내가 어제 그들 집 문간에 놓아둔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나는 옆으로 비켜서 그들이 들어오도록 했지만 보온병은 닿지 않았다. 미영은 어색하게 보온병을 차상에 내려놓았다. 플라스틱 바닥이 유리 탁자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앉아라. 나는 소파를 가리켰고 나는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다. 이 의자는 정수 씨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던 의자였다. 팔걸이 가죽은 이미 반질반질하게 닳아있었다. 지우는 불안하게 손을 비볐다. 엄마, 어제 일은 이것부터 봐. 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밀어주었다. 2,370만 원. 지훈아, 설명 좀 해봐.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미영은 거래 내역서를 휙 잡아채더니 눈으로 빠르게 훑었다. 엄마, 다 이유가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저희 집 대출금 압박도 심해서 제가 잠시 어려워서 그래서 내 노후 자금을 훔쳤다는 거니?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가락은 꽉 각지 끼고 있었다.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5번이나 말이야. 미영이 갑자기 거래 내역서를 차상에 탁 내리쳤다.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훔치다니요? 지훈이는 엄마 친아들인데
엄마 돈 좀 쓴 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나중에 다 지훈이 것이 될 텐데요. 나는 며느리 미영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어제 네가 그 늙은이 언제 죽어? 라고 묻는 소리를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지금 감히 이 자리에 앉아서 나를 엄마라고 부를 낯짝이 있니? 미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했고 입술은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엄마, 미영이가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늘 엄마께 효도해왔잖아요. 효도? 나는 비웃듯 말했다. 서랍에서 사진 한 뭉치를 꺼냈다. 이건 김 변호사님이 나 대신 알아보신 건데 지난달에 너희가 집 세 채를 보러 다녔더구나. 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고 전세금이 6천만 원 정도 되는 곳이었지. 설마 내가 죽기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 돈으로 새 집을 사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 사진들이 차상 위에 흩어졌다. 지훈과 미영의 표정은 충격에서 공포로 변했다. 그들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모델하우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엄마, 저희를 미행시킨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그저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지친 듯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2,300만 원. 정수 씨와 내가 평생을 모은 피땀 어린 돈이야. 네 아빠가 돌아가실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내 노후 문제였어. 방 안은 죽은 듯한 침묵에 잠겼다. 창밖에서는 아파트 단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명란해서 너무나 귀에 거슬렸다. 마침 매의 미영이 침묵을 깼다. 엄마, 사실 저희도 더는 숨기지 않을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하게 변했다.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했던 건 맞아요. 민준이 때문이기도 하고요. 민준이가 지금 고3이라 더 좋은 학습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엄마 그 낡은 아파트가 위치가 좋아서 팔면 딱 괜찮겠더라고요. 충분해. 나는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다. 찻잔이 쨍그랑하고 흔들렸다. 너희는 내 돈을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아파트까지 노리고 있는 거니? 그건 네 아빠가 나에게 남겨준 거야. 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돈은 제가 꼭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드릴게요. 화내지 마세요. 건강이 안 좋아요. 아들의 그런 모습에 내 마음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지는 듯 아팠다. 한때 내 어깨 위에서 즐거워했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돈 때문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었다. 일어나라. 나는 한숨을 쉬었다. 돈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 너희를 부른 건 중요한 결정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지훈이 일어나 팔로 얼굴을 닦았다. 무슨 결정이요? 낡은 아파트를 팔고 요양원으로 들어갈 생각이야.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버렸고 이내 동시에 반대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안 돼요. 미영이 비명을 질렀다. 그 아파트는 학군 좋은 아파트인데 비싸게 팔릴 거예요. 어떻게 팔 수 있어요? 엄마, 충동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지우는 안절부절못하며 손을 비볐다. 요양원이 아무리 좋아봤자 집만 하겠어요? 저희가 간병인을 고용해서 엄마를 모실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내가 이미 알아봤어. 해오름 요양원은 시설도 아주 좋고 전문 의료진도 있어. 아파트를 팔면 노후 자금으로 쓸 돈은 내가 남겨둘 거고 남는 돈은 당연히 저희가 상속받는 거죠. 미영이 무심코 말을 내뱉었다가 실언임을 깨닫고는 황급히 덧붙였다. 제 말은 저희가 엄마 대신 잘 보관해 드리겠다는 거죠. 나는 교육재단을 설립할 거야. 나는 미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야. 그건 정수 씨가 살아생전 바라던 일이었어. 미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다. 엄마, 미치셨어요? 남한테 돈을 다 주고 친손자한테는 안 준다고요. 민준이가 학비가 필요하면 이 재단에 신청할 수 있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자격만 갖춘다는 말이야. 지우는 나를 낯선 사람 보듯이 바라보았다. 엄마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래, 내가 변했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야 비로소 몇 가지를 깨달았거든. 너희는 돌아가. 아파트 매매 문제는 내가 이미 김 변호사님께 위임했으니 너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미영이 벌떡 일어섰다.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번뜩였다. 주지훈, 당신 엄마 좀 봐.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봐. 집안 재산을 남한테 다 준다니 어림도 없어. 그녀는 지훈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갔다. 문간에서 악에 받쳐 뒤돌아보며 말했다. 그 늙은이 두고 봐. 우리가 어떻게든 엄마 마음을 돌려놓을 방법이 있으니까. 문이 쾅 하고 닫혔고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가 흔들렸다. 나는 다가가서 액자를 바로잡았다. 사진 속에는 지훈의 6살 생일, 우리 세 식구가 작은 케이크를 둘러싸고 있었다. 정수 씨는 내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지훈은 내 무릎에 앉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내려놓고 누렇게 바랜 사진을 쓸어보았다. 그때 우리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을까? 벨소리가 갑자기 울렸다. 김 변호사님이었다. 스키 아주머니, 대화는 잘하셨나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전화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 스키 아주머니, 재산 보전 조치를 서둘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매우 진지했다.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이라니요? 나는 마음이 철렁했다.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어머님이 치매라는 핑계로 후견인 신청을 해서 어머님의 재산을 통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이런 일이 노인 인권 침해 사건에서는 흔합니다. 내 손은 저도 모르게 떨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당장 병원에 가서 정신상태 평가를 받으세요. 어머님이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중요한 서류와 통장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 공증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겁니다. 전화 통화를 마치자마자 나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온 집안을 뒤져 부동산 등기 권리증, 통장, 보험증서 등을 찾아 하나의 서류 가방에 담았다. 망문을 나서려는데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문구멍으로 보니 손자 민준이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자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할머니, 아빠가 할아버지 우표첩 가져오래요. 내 마음이 철렁했다. 정수 씨의 우표 수집품은 가치가 상당했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탐냈는데 이제는 아들까지 시켜서 가져오라고 하다니. 민준아, 들어와 앉아. 나는 옆으로 비켜서 그가 들어오도록 했다. 할머니가 과일 깎아줄게. 민준은 머뭇거리며 들어왔고 그의 눈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아니에요. 우표첩만 가지고 갈게요. 아빠가 할머니가 집 판다고 우표첩도 가져가고 싶다고 했어요. 네 아빠가 또 뭐라고 했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가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집안 재산을 다 남한테 준다고 했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 정말 저희를 버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18살 민준이는 이미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혼란과 상처가 담겨 있었다. 민준아, 나는 그를 끌어당겨 앉혔다. 할머니가 물어볼게. 네 아빠가 할머니 통장에서 2천만 원 넘게 가져간 거 알고 있었니? 민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할머니 아파트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알고 있었니? 그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작았다. 엄마가 아파트 명에 이전되면
스포츠카 사준다고 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애써 참았다. 온 가족이 다 연루되어 있었고 오직 나만이, 이 늙은 할머니만이 속고 있었던 것이었다. 민준아. 나는 눈을 뜨고 손자의 흔들리는 눈빛을 마주했다. 만약 할머니가, 이 돈이 할머니의 노후 자금이고 이 아파트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남겨준 보금자리라고 말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 거니? 민준의 손가락이 꼬였다.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하지만 아빠가 어차피 다 우리 거라고 했어요. 어차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내가 죽으면 당연히 다 너희 것이 되겠지.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니?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고 벌떡 일어섰다. 할머니, 그만 말하세요. 저 우표첩 안 가져갈래요. 그는 돌아서서 뛰쳐나갔다. 나는 문까지 쫓아가 그가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방으로 돌아와 나는 해오름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박 원장님은 반갑게 나를 내일 방문하도록 초대했다. 저희 요양원에는 아주머니처럼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온화하고 단호했다. 노년의 삶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답니다. 전화 통화를 마치고 나는 텅 빈 방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고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는 묘한 해방감도 있었다. 적어도 더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었다. 해오름 요양원은 시내 외곽의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환경은 조용하고 공기는 맑았다. 나는 택시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차창 밖 풍경은 점점 넓어졌다. 요양원은 처음이세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흘끗 보았다. 제가 여기 어르신들 많이 모셔다 드리는데 다들 시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차가 마지막 고비를 돌자 아이보리색 건물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본관 앞에는 잘 가꿔진 정원이 있었고 몇몇 어르신들이 산책하며 햇볕을 쬐고 있었다. 박 원장님이 직접 대문 앞에서 나를 맞았다. 그녀는 50살 정도의 여성으로 살집이 약간 있었지만 미소는 따뜻했고 눈은 반달처럼 휘어져 있었다. 수키 아주머니, 환영합니다. 그녀는 반갑게 내 손을 잡았다. 제가 요양원을 안내해 드릴게요. 요양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넓고 밝은 방, 24시간 온수, 비상 호출 시스템, 그리고 오락실, 바둑실, 서예실 등 다양한 시설까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작은 텃밭이었다. 어르신들이 직접 채소나 꽃을 가꿀 수 있는 곳이었다. 저희는 자율적인 노년 생활을 지향합니다. 박 원장님이 걸으면서 설명했다.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 어르신들이 스스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는 필요한 도움과 의료 보장만 제공하고요. 활동실 지나갈 때 나는 열띤 명의 어르신들이 춤 수업을 받는 것을 보았다. 음악은 경쾌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그 모습에 왠지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다. 수키 아주머니,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네요. 박 원장님이 내 감정 변화를 예민하게 알아차렸다. 제 사무실에 가서 차 한잔 하실까요? 그녀의 사무실에서 나는 내 처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아들이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는 말을 할 때는 목소리가 메었다. 며느리가 그 늙은이 언제 죽어? 라고 했던 말을 할 때는 결국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박 원장님은 말없이 티슈를 건넸다. 내가 진정되자 그녀는 입을 열었다. 수키 아주머니, 어머님 같은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 말입니다. 난 그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정수 씨랑 내가 지훈이를 얼마나 아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인간의 본성은 때때로 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박 원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매우 간인하세요. 법적인 수단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시는군요.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마지막 한 푼까지 빼앗길 때까지도 자녀들의 배신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것은 저희 요양원의 법률 고문이 정리한 노인 인권 보호 지침입니다. 재산 보전, 유언장 작성, 사기 예방 등 실용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게 받아 몇 장을 넘겨보았다. 문득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김민준 변호사. 이 법률 고문. 김 변호사님이요. 그분은 노인 인권보호 분야에서 경험이 많으세요. 박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남편이 살아생전 알던 친구예요. 나는 갑자기 위안이 느껴졌다. 하늘의 뜻인가 보다. 요양원 방문을 마치기 전 나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박 원장님이 직접 대문까지 나를 배웅하며 당부했다. 수키 아주머니, 정식으로 입소하시기 전까지는 꼭 안전에 유의하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고요. 시내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김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다. 수키 아주머니, 긴급 상황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진지했다. 제가 알아보니 지훈 씨가 어제 지방법원에 가서 후견인 신청에 대해 상담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순식간에 조여왔다. 그가 나를 치매라고 선언하려고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훈 씨는 아마 먼저 의학적 감정을 신청할 겁니다. 만약 의사가 어머님이 민사 행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할 것이고 대개는 직계 가족이 됩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과장님께 예약해 두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어머님의 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이 증명서만 있으면 지훈 씨가 뜻을 이루기 어려울 겁니다. 전화 통화를 마친 나는 운전기사에게 은행으로 가달라고 했다. 창구에서 나는 모든 통장의 돈을 새로 개설한 계좌로 옮기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그리고 금고를 대여해 부동산 등기권리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잠가 두었다. 이 모든 일을 마치자 날이 이미 저물어 있었다. 은행을 나서는데 휴대전화가 또 울렸다. 엄마 어디세요? 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초조해 보였다. 제가 엄마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던데요. 나 밖에 있어.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니? 민준이가 어제 밤새 울었어요. 저희를 오해했다고 하면서요. 지훈의 말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엄마, 우리 한 가족인데 앉아서 이야기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엄마가 집 팔고 요양원에 가시면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겠어요? 지훈아,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너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는 거니? 아니면 내 아파트를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거니? 전화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엄마, 꼭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나오셔야겠어요? 좋아요. 그럼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연세가 많으셔서 많은 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엄마의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대요. 이건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역시나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하게 유지했다. 지훈아, 나도 변호사 상담을 받았어. 네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간 행위는 이미 노인경제적 학대죄에 해당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엄마가 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엄마가 친아들을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길 바라.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내일 오전 10시에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만약 네가 아직 나를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엉뚱한 생각은 그만둬. 말을 마친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껐다. 밤바람이 내 흰머리를 흩날렸다.
가로등 불빛은 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이 순간 문득 정수 씨가 임종 직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숙희,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내야 해.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할 수 없는 답답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긴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안에는 내 병력 기록과 각종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지우는 20분 늦게야 허둥지둥 도착했다. 옆에는 양복 차림의 낯선 남자가 함께였다. 엄마, 이분은 송 변호사님이세요. 지훈이 소개했지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다. 그분이 저랑 같이 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님이 이미 상대방이 변호사를 데려와 압박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알려주셨다. 정신과 최 과장님은 인상이 온화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먼저 나와 단독으로 대화를 나눴다. 일상생활 습관부터 최근의 중요한 결정까지 많은 질문을 했다. 1년의 인지, 능력 테스트도 진행했다. 숙희 아주머니의 인지 기능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심지어 동년배 분들보다도 더 좋으세요. 최 과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특히 논리적 사고력과 판단력이 매우 명확하십니다. 이어서 그녀는 지훈과 송 변호사를 들어오게 한 뒤 직접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어머님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정신장애의 징후도 없습니다. 최 과장님의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다. 의사로서 저는 어머님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합니다.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최 과장님, 저희 엄마가 요즘 행동이 너무 이상해요. 갑자기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고 통장에 돈도 다 옮겼어요. 그건 네가 내 돈 2천만 원을 훔친 걸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야. 나는 참지 못하고 그의 말을 잘랐다. 송 변호사가 급히 끼어들었다. 최 과장님, 아들로서 주지훈 씨는 그저 어머님이 속을까봐 걱정한 것뿐입니다. 노인분들은 나쁜 기관에 쉽게 현혹될 수 있잖아요. 송 변호사님. 최 과장님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제 역할은 의학적 평가이지 가정 불화 조절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숙희 아주머니는 자신의 일을 완전히 관리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평가가 끝난 후 김 변호사님이 복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나오자 그는 앞으로 다가와 지훈에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넸다. 주지훈 씨, 이것은 숙희 아주머니가 저에게 위임하여 작성한 내용 증명입니다. 무단으로 인출해간 2,370만 원을 한 달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경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김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제 아버지 친구분이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네 아빠의 친구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야. 김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다. 지훈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 차려. 지훈이 갑자기 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나오셔야겠어요? 고작 2천만 원 때문에 친아들을 고소하겠다고요? 돈 문제가 아니야, 지훈아. 나는 지친 듯 말했다. 너와 미영이의 태도 문제야. 너희는 내가 죽기를 바랐고 내 돈을 훔치려 했고 이제는 나를 치매라고 선언하려 했어. 이게 아들이 할 짓이니? 지훈은 침묵했다. 고개를 숙여 내용 증명을 바라보았다.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기한이 지나면 용서 없어. 병원을 나와 김 변호사님과
함께 공증사무소로 가서 유언 공증을 마쳤다. 유언장에 따르면 내 아파트와 예금은 노후 생활비를 제외하고 주정수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주지훈 가족은 낡은 물건과 개인 소지품만 상속받을 수 있었다. 수키 아주머니,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이 확실하신가요? 공증인이 신중하게 물었다. 확실해요. 나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공증사무소를 나오자 햇살이 눈을 찔러 아팠다. 김 변호사님이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나는 혼자 걷고 싶다고 거절했다. 나도 모르게 정수 씨가 생전에 일했던 학교까지 걸어왔다. 마침 학교 시간이라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환호성이 교정을 가득 채웠다. 나는 교문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환상처럼 30년 전의 지훈이가 책가방을 메고 깡총깡총 뛰어 나와 내 품에 안기며 엄마, 저 오늘 100점 맞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때 그의 눈에는 빛이 있었고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다. 휴대전화 벨 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낯선 번호였다. 수키 아주머니 되시나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저는 우리은행 재무부의 정 팀장입니다. 어머님의 아드님 주지훈 씨가 오늘 은행에 와서 어머님의 명의로 거액의 금융상품 이체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님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시하지 못해 저희가 거절했습니다. 내 마음이 철렁했다. 얼마를 빼내려 했나요? 5천만 원이요. 어머님이 요양원 장기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시더군요. 전화 통화를 마치자 내 손은 휴대전화를 거의 놓칠 뻔할 정도로 떨렸다. 5천만 원. 내 모든 예금이었다. 지훈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은행 내부 관계를 통해 돈을 빼내려 했던 것이다. 나는 즉시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가서 계좌의 돈을 모두 정기예금으로 전환하고 가장 엄격한 인출 조건을 설정했다.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며 3일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둑어둑해졌다. 은행 문을 나서자 길가에 미영이 서서 나를 음침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엄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녀는 비웃듯 말했다. 정신과 평가의 유언장 변경, 이제는 은행까지 미리 손을 써 두셨네요.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미영이 내 팔을 꽉 잡았다. 늙은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줄 알아? 지훈이는 엄마의 유일한 아들이고 엄마 돈이랑 집은 어차피 다 우리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다. 미영아, 말 조심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너를 괴롭힘과 협박으로 고발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해? 좋아. 미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길 가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할머니가 집안 재산을 다 남한테 주고 친손자도 모른 척한대요. 구경꾼들이 점점 늘어났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했고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했다. 나는 현기짐을 느끼며 벽을 짚고 겨우 쓰러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해오름 요양원 박 원장님이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길이었다. 이 여자분. 박 원장님이 미영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을 존중해 주세요. 저는 이미 당신의 언행을 녹화했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히시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고는 씩씩거리며 떠났다. 박 원장님은 나를 부축해 길가의 긴 의자에 앉히고 물 한 병을 건넸다. 수키 아주머니,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물을 몇 모금 마시자 한결 나아졌다. 고마워요. 박 원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시내에 회의가 있어서 왔다가 마침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주머니의 현재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엔 요양원으로 빨리 오시는 게 좋겠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파트가 아직 팔리지 않았어요. 우선 세를 주거나 아니면 그냥 비워두셔도 됩니다. 박 원장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아주머니도 방금 보셨잖아요. 그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돌아와 나는 기진맥진한 채 소파에 쓰러졌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아빠가 할머니를 푸른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서 검사받게 하려고 해요. 조심하셔야 해요. 나는 이 문자, 메시지를 쳐다보며 온몸이 서늘해졌다. 푸른산 정신병원. 그곳은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과 전문 병원이었다. 일단 그곳에 보내지면 정상인도 병이 있다고 진단받게 될 것이다. 나는 즉시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수키 아주머니, 이건 그들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아주머니가 강제로 입원하게 되면 그들은 치료를 핑계로 아주머니의 재산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즉시 요양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곳에는 24시간 보안 요원이 있습니다. 둘째, 김 변호사님이 잠시 망설였다. 좀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아주머니가 일부러 아픈 척 입원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아주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고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숨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일부러 아파트 단지에서 쓰러졌고 이웃 주민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는 검진 후 가벼운 뇌경색이라며 며칠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상대로 그날 오후 지훈과 미영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나는 반쯤 눈을 감고 잠든 척했고 베개 밑에 숨겨둔 녹음기를 켰다.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장기 간호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계산적인 기색이 가득했다. 우리가 이 기회에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거야.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늙은이가 곱게 죽을 줄 모르고 후견인 권한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푸른산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고 아파트랑 통장 다 우리 명의로 돌리는 거야. 목소리 좀 낮춰. 지훈이 속삭였다. 이 일은 장 부원장님께 부탁해야 해. 그분이 푸른산 병원 원장님이랑 아는 사이래. 돈은? 수고비 1,000만 원은 그 늙은이 통장에서 내기로 했잖아. 어차피 곧 우리 것이 될 건데. 나는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며 계속 자는 척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즉시 녹음 파일을 김 변호사님께 보냈다. 수키 아주머니, 이건 공갈 협박과 불법 감금 미수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제가 보기엔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는 망설였다. 정말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 걸까? 지훈이는 어쨌든 내 아들인데. 수키 아주머니, 아직도 망설이세요? 그들은 아주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고요. 전화 통화를 마치고 나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내 손으로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을 의미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정신병원에 갇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살며시 열렸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할머니. 그는 침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저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심했어요. 나는 녹음기를 끄고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민준아, 할머니가 물어볼게. 너 정말 할머니 아파트와 돈을 원하니? 민준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전 안 원해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들이 할머니 돈 가져가는 걸 알았지만,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나는 그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민준아, 너는 할아버지 기억하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기억해요. 할아버지는 늘 저한테 사탕을 사주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은 정직해야 하고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제 다 컸으니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해. 민주는 더욱 심하게 울었다. 할머니, 신고하세요. 그들이 더 심한 짓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자의 어깨를 안았다. 마음속은 오만 가지 감정으로 뒤섞였다. 신고할까? 아니면 하지 말까? 이 결정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것이다. 이른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틈새로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황금빛 선을 그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녹음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 무게가 천금 같았다. 민준이는 이미 떠났다. 할머니, 몸 조심하세요. 나는 말과 함께 죄책감 가득한 눈빛을 남기고 나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다음 결정을 고민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김 변호사님이 보낸 메시지였다. 경찰과 연락했습니다. 언제든 고발 접수 가능합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답장했다.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지훈이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화원에서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산책하고 있었다. 햇살이 그들 위에 쏟아져 내리는 모습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이 모습이 내 눈을 찔렀다. 당연히 가족의 행복을 누려야 해. 나는 친아들과 법정에서 마주해야 하다니.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웃으며 말했다. 숙희 아주머니,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드님이 방금 전화 와서 안부를 묻고 잠시 후에 오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더욱 조여왔다. 지훈이가 오늘 나를 병문안 오는 것일까? 아니면 그 끔찍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것일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지훈이 과연 송 변호사와 함께 병원으로 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가득했다. 그들을 보니 내 마음이 더욱 답답해졌다. 엄마, 좀 괜찮으세요? 지훈이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푹 쉬셔야 해요. 제가 송 변호사님이랑 상의해봤는데 상의해서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버릴 생각이지? 나는 그의 말을 가로채고 손을 거두었다.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버렸고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더는 연극하지 말자. 나는 지친 듯 말했다. 어제 너와 미영이의 대화 내가 다 녹음해뒀어. 나는 베개 밑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훈과 송 변호사의 얼굴은 녹음 내용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굳어갔다. 이건 불법 체증입니다. 송 변호사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판사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문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변호사님이 성큼성큼 들어왔고 뒤에는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다. 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엄마, 경찰에 신고했어요? 친아들을 잡아가겠다고요? 나는 눈앞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커다란 돌덩이에 짓눌린 듯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지훈아,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늦었다니요? 뭘 늦었다는 거예요? 지훈이 갑자기 격분했다. 저는 그저 당연히 제 것이어야 할 것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아파트랑 예금도 어차피 다 제 것이 될 건데 제가 미리 좀 가져간 게 뭐가 잘못이에요? 2천만 원을 무단으로 가져간 게 좀 가져간 거니?
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 게 아무 잘못 없는 거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니? 주지훈 씨, 노인 경제적 학대 및 공갈 협박 혐의로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이 몇 발짝 뒤로 물러섰다.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엄마의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제가 감옥에 가는 것을 엄마가 참을 수 있으세요? 이 말은 칼날처럼 내 마음에 박혔다. 그래. 그는 나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정수 씨와 내가 애지중지 키운 아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아이가 지금 내 노년을 제 손으로 망치려 하고 있었다. 내가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눈물을 애써 참았다. 네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거야. 송 변호사는 이 상황을 보고 슬그머니 병실을 빠져나갔다. 지훈은 고립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 표정은 분노에서 점차 절망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평온함으로 변했다. 좋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는 비웃듯 말했다. 엄마가 저를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경찰이 지훈에게 수갑을 채울 때 내 심장은 격렬하게 옥신거렸고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내 혈압을 쟀고 의사도 불려왔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지훈은 끌려나갔다. 떠나기 전 그는 뒤돌아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 속 증오심에 나는 온몸이 서늘해졌다. 김 변호사님이 나만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내 상태가 안정되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주머니, 잘하신 겁니다. 이런 일은 한 번 있으면 두 번도 있습니다. 제때 막아야 합니다. 그가 감옥에 갈까요?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만약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피해자와 화해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전과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 오후에 미영이 갑자기 병실로 들이닥쳤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분명 울었던 모양이었다.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그녀는 침대 옆에 엎드렸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훈이가 감옥에 가면 회사도 잃고 민준이도 나중에 공무원 시험 볼 때 영향받을 거예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영아, 너희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할 때 이런 결과는 생각 안 해봤니? 그건 그냥 말로만 그런 거였어요. 미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희가 어떻게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새로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민준이가 어젯밤 몰래 나에게 보낸 것이었다. 아내는 미영과 지훈이 의사를 매수하여 거짓 진단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는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미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했다. 민준이가 너희의 행동은 이미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줬어. 나는 녹음기를 껐다. 미영아, 너도 부모님이 있잖아. 네가 이렇게 하는 걸 아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말은 미영의 어떤 신경을 건드린 듯했다. 그녀는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통곡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택대출금에 자동차 할부금까지 저희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민준이도 대학 가야 하는데 저희는 그저 늙은이 돈이 쉬워 보였을 뿐이에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미영아, 너희가 정말 어려웠다면 나에게 솔직히 말했어야지. 내가 안 도와줬겠니? 왜 훔치고 왜 내가 죽기를 바랐니?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계속 울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니 나는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이 소동에는 승자가 없었다. 돌아가라. 나는 손짓했다. 지훈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모든 돈을 돌려준다면 나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거야.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자기 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말씀은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어. 나는 단호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봐주지 않을 거야. 미영은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 병실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하지만 나는 전례 없는 고독감을 느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어둠이 점차 도시를 뒤덮었다. 나는 하늘 저편의 마지막 노을을 바라보며 정수 씨가 임종 직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수키, 지훈이는 당신에게 맡길게. 그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한 번의 기회는 줘. 여보, 나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요. 나는 나지기 말했다. 밤늦게 민준이가 병원으로 몰려왔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서 있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제가 엄마 아빠 일을 박 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정말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박 원장님께 연락한 거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침대 시체에 떨어졌다. 할머니, 무서워요. 아빠가 너무 낯설게 변했어요. 어떻게 할머니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손자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이 18살 소녀는 효도와 양심 사이에서 이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압력을 견디고 있었다. 민준아, 잘했어. 나는 조용히 그를 위로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을 고치도록 돕는 것이야 한다. 하지만 아빠가 잡혀갈까요? 민준이 두려움에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는 이미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어. 하지만 뭐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갈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고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필요해. 민주는 내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제가 대학 가면 꼭 할머니께 효도할게요. 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다. 이 집은 결국 한 가닥 따뜻한 희망을 남겨두었다. 다음 날 김 변호사님의 동행하에 나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지훈이 나를 만나러 나왔을 때 그는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나는 곧바로 물었다. 낡은 아파트를 팔면 돈도 네 것이 될 텐데 왜 이런 수단을 썼니?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영이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 했어요. 저희가 마음에 든 아파트 전세금이 2억이나 돼서 제가 순간 판단을 흐렸어요. 또 미영이니? 나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훈아, 네가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옳고 그름을 구별 못하니? 지훈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다. 엄마,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엄마랑 그이 행장님 친구 사이 아니세요? 그분한테 고소 취하해 달라고 하세요. 그냥 오해였다고 말이에요. 나는 경악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 지훈아, 나는 심호흡을 했다. 너는 네 아빠가 너에게 뭘 남겨줬는지 아니? 그가 깜짝 놀랐다. 뭘요? 8,600만 원.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오직 너를 위해 준비한 재활 자금이야. 조건은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석 달간 사회봉사 활동을 이수하는 거야. 지훈의 표정이 굳어버렸다. 눈에는 놀람, 수치심, 고해 등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빠가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네 아빠가 임종 전에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게 바로 너였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엇나갈까봐 걱정해서 특별히 이 돈과 이 기회를 남겨둔 거야. 하지만 지금
지금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어쩌면 정말 후회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절박한 상황에서의 연기일 수도 있었다. 나는 구별할 수 없었다. 지훈아, 내가 너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테지만 사법 절차에는 개입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 8,600만 원에 대해서는 네가 출소 후에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여전히 유효해. 면회 시간이 끝났다. 지훈이 끌려가기 전 뒤돌아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 속 연약함과 간절함은 그가 5살 때 실수로 꽃병을 깨뜨린 후의 표정을 떠올리게 했다. 경찰서를 나서자 하늘에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산을 쓰지 않고 비가 머리카락과 옷을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아무도 이 슬픈 노인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결국 이렇게 됐어요. 요양원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가을이 소리 없이 찾아왔다. 지훈의 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죄를 뉘우치고 모든 불법 수익을 반환했기 때문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선고가 내려지던 날 미영은 법정에서 히스테리컬하게 울부짖으며 내가 모른 척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는 말없이 옆에 서 있었고 눈에는 고통과 혼란이 가득했다. 반면 지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이미 최경련형이었다. 김 변호사님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였다. 지훈은 이 교훈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진정으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법원에서 돌아와 나는 곧장 정수 씨의 묘지로 향했다. 가을바람이 묘비 앞에 하얀 국화를 흩날렸다. 나는 정수 씨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을 조용히 닦았다. 여보, 나 당신이 말한 대로 했어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이에게 뉘우칠 기회를 줬지만 그의 잘못을 감싸주지는 않았어요. 내가 잘한 걸까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어 사각거렸다. 마치 정수 씨의 대답인 양 나는 눈을 감고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내 곁에 머무는 것을 느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자 박 원장님이 깜짝 선물을 알려주었다. 내 방이 1층으로 옮겨졌고 작은 정원이 딸려 있었다. 민준이와 몇몇 요양원 자원봉사자들이 나를 위해 꽃을 가꿀 수 있도록 신청해 준 것이었다. 민준이 그 아이 정말 착해요. 박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매주 와서 아주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른 어르신들 컴퓨터도 고쳐주고 신문도 읽어드려요.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부서진 가정에서 민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그는 매주 나를 찾아왔고 부모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저 나와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날 오후 작은 정원에서 꽃을 손질하고 있는데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미영이었다. 그녀는 정원 울타리 밖에 서 있었고 안색은 초췌했다. 예전의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가위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불안하게 두 손을 비볐다. 지훈이가 떠났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집안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잇지 않았다. 판결 후 지훈은 집을 떠났고 민준에게 문자 메시지만 한 통 보냈을 뿐이었다. 자신을 반성하러 간다고 했다. 나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고 묻고 싶지도 않았다. 엄마, 저 사과하러 왔어요. 미영이 갑자기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예전에는 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훈이한테 그런 짓 하라고 시켰고,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나는 그녀의 퉁퉁 부은 눈을 바라보며 이 사과가 얼마나 진심인지 가늠했다. 어쩌면 지훈의 떠남이 그녀를 깨닫게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생활고가 그녀를 고개 숙이게 했을 수도 있었다. 어쨌든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세 마디를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발전이었다. 미영아, 지난 일은 그냥 지난 일로 하자.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야. 저 지훈이랑 잘 살고 싶어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다. 지훈이가 돌아오면 지금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서 부담을 줄일 생각이에요. 민준이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 아이가 지금 저를 잘 안 봐요. 아빠를 망쳤다고 저를 원망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가 미영에게 매우 냉담한 것은 사실이었다. 매번 나를 보러 올 때도 학교에서 곧장 왔지. 집에는 가지 않았다. 사춘기 아이가 이런 가정 불화를 겪었으니 마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미영아, 민준이에게 시간을 줘. 나는 위로했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일하고 지훈이가 돌아오면 온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한 가닥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아직 저희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실 건가요?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이 단순한 선택 뒤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배신이 있었다. 하지만 미영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문득 정수 씨가 편지에 썼던 말이 떠올랐다. 그를 탓하지 마. 내가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한 탓이다. 너희는 영원히 내 가족이야. 나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신뢰는 다시 쌓는 시간이 필요해. 미영이 떠날 때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나는 정원에 서서 석양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는 것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민준이가 나를 보러 왔을 때 나는 미영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를 찾아왔어요. 민준이 놀라워했다. 저한테는 말 안 했는데 사과했어. 자기가 잘못한 걸 안다고 하더구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네 엄마에게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민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해볼게요. 할머니, 제가 그들이 할머니께 그렇게 한 걸 정말 용서하기 힘들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안았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몸조심해라고 답장했다. 11월 초 어느 오후 박 원장님으로부터 변호사가 나를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면회실에 가보니 김 변호사님이 아니라 낯선 젊은 남자였다. 수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강 변호사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어머님의 아드님 주지훈 씨가 몇 가지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저에게 위임했습니다. 내 마음이 철렁했다. 무슨 절차요? 주지훈 씨는 자발적으로 어머님의 재산 상속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어머님의 재산과 생활 방식으로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냈다. 그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삶을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선언서였다. 위에는 지훈의 친필 서명과 손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가 또 뭐라고 했나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강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다. 주지훈 씨는 어머님과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죄인이라며 더 이상 어머님과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 시야가 흐려졌다.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이 순간 나는 마치 자랑스러운 정수 씨의 작은 아들이 다시 천천히 돌아오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강 변호사님.
나는 눈물을 닦았다. 지훈이에게 전해주세요. 할머니가 그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 변호사가 떠난 후 나는 혼자 면회실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창밖에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마치 금빛나비처럼. 지훈이가 어릴 때 가을 낙엽 더미에서 뒹굴며 놀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웃음소리는 맑고 즐거웠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하여 요양원 정원을 뒤덮었다. 나는 따뜻한 실내에 앉아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뜨거운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민준이의 메시지였다. 할머니, 기말고사 끝났어요. 저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다음 주에 할머니 보러 갈게요. 할머니가 해주신 갈비찜 먹고 싶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지훈이 떠난 후 민주는 더욱 철이 들었고 학업 성적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는 좋은 대학에 가서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탁자 위에 봉투를 들었다. 지훈이 보낸 첫 편지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다. 사랑하는 엄마께. 이곳의 겨울은 매우 춥지만 동료들은 모두 좋습니다. 저는 벽돌 쌓는 기술을 배웠는데 반장님이 제 솜씨가 좋다고 합니다. 밤에는 엄마가 어릴 때 저에게 떠주신 스웨터와 아빠가 저에게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그때의 행복은 너무나 단순했는데 왜 어른이 되어서는 잊어버렸을까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잡혀가서도 아니고 선고를 받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제가 상속포기각서에 서명한 것은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엄마가 원하시는 삶을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서입니다. 그 8,600만 원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빠가 맨손으로 성공하셨던 것처럼 제 스스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엄마와 민준이를 보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직접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지 속 글씨는 깨끗하고 정갈했다. 예전에 부박했던 지훈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몇 번이고 읽어본 후에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창밖으로 눈이 그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려 눈 덮인 땅 위에서 반짝였다. 나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막 노비로 걸어갔는데 박 원장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 스키 아주머니, 방문객이 있어요. 나는 김 변호사님이나 민준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돌아보니 지훈이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소박한 겨울옷을 입고 손에는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엄마, 그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지훈은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했으며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훨씬 맑아졌고 예전의 부박함과 계산적인 기색은 더 이상 없었다. 나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야 온다고 하지 않았니? 지훈은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두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현잔이 쉬는 날이라 제가 직접 엄마께 제 결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결심? 성인고시에 지원했어요. 건축학과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의 눈에는 오래전 사라졌던 빛이 반짝였다. 아빠처럼 제 힘으로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내 코끝이 시큰해져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다. 정수 씨는 생전의 건축 엔지니어였고 늘 지훈이가 그 뒤를 잇기를 바랐지만 지훈은 현장 일이 너무 힘들다며 사무직을 선택했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네 아빠가 아시면 분명 아주 기뻐하실 거야.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나는 앞으로 다가가 그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머리를 쓰다듬었다.
돌아왔으니 됐어. 그날 밤 요양원에서는 우리 모자의 재회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음식을 추가했다. 지훈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남쪽 특산 과자를 작은 선물로 드렸다. 그가 어르신들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나는 마치 정수 씨의 그림자를 보는 듯했다. 식사 후 우리는 정원 긴 의자에 앉았다.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민준이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훈이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민준이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을 줘. 나는 위로했다. 그 아이는 마음이 여리니까 소화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했다. 미영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나는 약간 놀랐다. 왜?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가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은 제가 미영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동안 제가 미영이를 나쁜 길로 이끌었어요. 나는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았다. 결혼은 그들 두 사람의 일이고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엄마, 저 생각이 있어요. 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시험 끝나고 아빠 묘에 가고 싶어요. 아빠께 할 이야기가 좀 많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분도 너에게 할 이야기가 많으실 거야. 지우는 요양원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내 수도꼭지도 고쳐주고 작은 정원도 정리해 주었으며 몇몇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 오래전 사라졌던 따뜻함이 솟아올랐다. 떠날 때 그는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엄마, 이건 제가 2달 동안 모은 월급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50만 원이에요. 엄마께 드리는 천용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는 거절할 수 없어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돈을 모아 나중에 그의 학비로 써주기로 결심했다. 몸 조심하고. 나는 그를 문까지 배웅했다. 자주 전화하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나를 한번 안아주더니 뒤돌아서서 빠르게 걸어갔다. 마치 자신이 주저할까봐 두려운 듯. 나는 눈 덮인 길 위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다. 방으로 돌아와 나는 정수 씨의 사진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사진 속 정수 씨는 미소 지으며 마치 내가 진작 그가 돌아올 줄 알았지라고 말하는 듯했다. 설날 직전 요양원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고 기쁨이 넘쳐 흘렀다. 나는 활동실에 앉아 민준이와 함께 만두를 빚고 있었다. 지훈이 돌아온 후 민준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였다. 할머니, 아빠가 설날에 저를 데리고 남쪽 지방에 가보자고 했어요. 민준이 신이 나서 말했다. 그분 일하는 현장 근처에 옛 마을이 있는데 정말 예쁘대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진 많이 찍어서 할머니 보여줘. 할머니는 정말 저희랑 같이 설 안 보내실 거예요? 민준이 약간 실망한 듯 물었다. 아빠가 할머니 모시러 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여기서도 괜찮아. 나는 그의 손을 토닥였다. 너희 부자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와. 할머니는 설 지나고 너희 보러 갈게. 사실 지우는 여러 번 나를 초대했지만 나는 요양원에 머물기를 고집했다. 그들 부자에게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나 역시 이런 독립적인 삶을 즐기고 있었다. 설날 당일 요양원에서는 떠들썩한 명절 잔치가 열렸다. 나는 젊은 시절 배웠던 판소리 한 대목을 공연했고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자리에 돌아오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훈이 보낸 영상 통화 요청이었다. 통화를 연결하자 화면에는 지훈과 민준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 배경은 남쪽 지방의 어느 작은 식단이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훈이 크게 말했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는 생선찜 시켰어요.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준이 카메라 앞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자리도 남겨뒀어요. 보세요. 그는 휴대전화를 식탁으로 돌렸다. 과연 빈자리가 하나 있었고 그 자리에는 밥그릇과 젓가락, 심지어 작은 술잔까지 놓여 있었다. 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비록 천리나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이었다. 잔치가 끝난 후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뜯어보니 손으로 짠 목도리 하나와 카드 한 잔이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엄마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배운 목도리예요. 삐뚤빼뚤하지만 싫어하지 마세요. 새해에는 계속 노력해서 엄마와 아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 지훈 올림. 나는 목도리를 얼굴에 대고 거친 촉감과 불완전한 따뜻함을 느꼈다.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소중했다. 아들의 가장 진시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설이 지난 후 나는 약속대로 남쪽 지방의 지훈과 민준을 찾아갔다. 지훈은 깨끗하고 작은 아파트를 빌려 살고 있었다. 비록 소박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그의 성인고시, 시험 공부 자료가 붙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엄마 보세요. 그가 신이 나서 성적표를 꺼냈다. 저 반에서 찬등했어요. 나는 자랑스럽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다. 네 아빠를 닮았네. 그 며칠 동안 지우는 휴가를 내고 나를 데리고 현지의 명승고적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는 전문 가이드처럼 각 명소의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고 심지어 현지 사투리도 몇 마디 할 줄 알았다. 나는 매우 즐거웠다. 엄마, 저 졸업하면 계속 여기서 일할 생각이에요.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여기는 발전 기회가 많고 저는 작은 공사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경험을 쌓고 싶어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엄마는 다 응원해. 그리고 미영이가 재결합하고 싶어해요. 그가 잠시 망설였다.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건 너희 두 사람의 일이야. 엄마는 간섭하지 않아. 너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엄마는 응원할 거야. 지우는 감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엄마. 이번에는 제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게요. 떠나기 전날 우리는 현지의 한 절에 갔다. 지훈은 경건하게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린 후 나를 데리고 소원패를 보러 갔다. 엄마 보세요. 그가 패에 쓰인 익숙한 글씨를 가리켰다. 이건 제가 쓴 거예요. 패에는 정갈하게 쓰여 있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제가 남은 생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불효를 만회할 수 있기를. 불효자 지훈 올림.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도 소원패 하나를 빌어 이렇게 썼다. 우리 아들 평안하고 즐겁게 살며 멋진 인생을 살기를. 사랑하는 엄마 올림. 패를 걸고 나서 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나에게 3번 절했다. 엄마,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황급히 그를 일으켰다. 눈물은 이미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다. 바보 같은 아이. 엄마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니? 시내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마침내 자신을 되찾았고 나 역시 노년의 평안을 찾았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됐어요. 요양원으로 돌아오자 박 원장님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다. 내가 요양원 생활위원으로 선출되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기꺼이 이 직책을 수락했고 바쁘고 보람 있는 일과를 시작했다. 봄이 오자 내 작은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다. 매일 아침 나는 몇 송이씩 꺾어 활동실 꽃등에 꽂아두었고 요양원 전체가 꽃향기로 가득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나는 정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다. 정수 씨가 나에게 남겨준 그 계좌에서 방금 8,600만 원이 이체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수신이는 주지훈 직업 훈련 기금이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책을 덮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당신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생겼어요. 이 이야기의 청취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